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9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8월 8일 날 방송하고 네. 우리 한 주만 딱 휴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을 휴방을 했어요 지금. 한 달 플러스 알파인가요? 한 달만. 한 달. 4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 저 때문에 사실 휴방을 했고요. 이게 길어졌어요. 네.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래요. 몸이 요새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스튜디오가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을 이 가족이 약간 좀 열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열이 막 뜨거운 게 아니라 되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이 정도는 약간 알까 이거저거 검사를 다 하는데 결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서 선별진료소 또 갔어. 그랬더니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가 열이 37.3도, 5도 이랬는데 이 정도 열은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요.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열이 없었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막 여기저기 대외 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특히 여기 와서 만약에 뭔가 내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 완전 큰 민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이 계속 안 떨어져. 근데 그거 되게 신경 쓰이지. 2주, 3주가 됐는데도 열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상해서 병원에서도 모르겠다 그러고 도저히 이상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체온계를 하나 더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썼던 체온계는 애들 어릴 때 쓰던 귀에다 넣고 쓰는 체온계야. 그래서 여기다 꽂고 하는 체온계를 샀어. 수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꼽는 형태의 체온계가 있더니 그걸로 재니까 정상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온도가 높게 이상 사람에 따라 나온 거고 사실 나는 근데 36.5도가 나왔거든. 그래서 본인이 내가 낮은 문제의 건가? 원인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재니까 정상이라 이제 코로나는 괜찮다. 신경 안 쓰고 이제 별별 수다 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녹화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눈다래끼가 나와가지고 이게 막 이만해졌어요. 사진 보여드렸죠? 그건 안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요? 엄청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가서 째고 막 이게 눈물이 계속 줄줄 날 정도로 심했어요. 심했구나. 이게 꺾이니까 40대 중반 꺾여서 이제 50대로 가니까 몸이 망가지네. 어떻게 하면 좋아? 건강이. 또 이제 그런 건강상의 이유, 코로나상의 이유로 이렇게 막 스튜디오에 오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또 격리 단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더 신경 쓰이기도 했고. 그랬구나. 아무튼 고마웠어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제 좀 상태가 그러니까 바로 알아서 쫙 사라져 주니까 고맙더라고. 자, 아무튼 덕분에 이렇게 다들 우려해 주시는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저희 방송도 그렇고 저희 진행하는 것들도 그렇고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게 미담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별별 수다 안 올라오니까 조금 그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튜버들 숨는다 그래서 이놈들도 숨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없었을까? 그거보다는 이제 한동안 뭐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쉬자. 그래서 좀 쉬었는데 쉬다 보니까 시장에 감이 떨어지더라고 확실히. 뉴스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별별 수다를 안 했지 않은 건 아니고 그렇지. 제 유튜브 채널에는 커뮤니티 탭에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봤는데 사실 이슈가 이제 많이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한 달 동안은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특히 지난주부터는 이제 뉴스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기자분들도 저 기사 재밌는데 싶으니까 저기서 썼지만 나는 안 썼으면 간다 한번 쓰고. 그러니까 재탕 삼탕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근데 또 그러다 어느 날 보면 확 또 새로운 이슈가 갑자기 막 확 쏟아질 때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방송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시장 돌아가는 상황도 살펴봤고 또 저는 최일선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 분위기가 제일 궁금할 거야. 그렇죠. 듣고 있는데 이제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초대석도 좀 해서 해보고 그런 분위기도 느껴보고 요즘 강남 분들은 무슨 얘기하나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별별수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밍업이니까 한 달 쉬었으니까 또 감이 떨어져서 슬렁슬렁해요. 편하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가장 오늘 핫 이슈로 다루고 싶은 얘기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지속적인 시장의 이슈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가 됐고요. 법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2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지금 현재 시행 중이고요. 법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까지 합쳐지면 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21년 올해죠. 2021년 6월 1일 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행에 있어서 신고의 의무가 누구에게 부여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다, 여기서는 저렇다. 이거 중개업자한테 신고 의무 준 거 아니야? 아니야 또 아니래? 네,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6월 시행. 내년 6월 1일부터. 네. 그러니까 시행하겠다, 시행하는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누가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간단하게 보면 계약을 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계약하고도 신고해야 되고 끝난 다음에 신고해도 되고 신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계약 내용이 바뀌어도 신고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정말 복잡하네. 복잡한 정도가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맡긴다라는 얘기는 이제 계약을 해지되는 것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먼 얘기니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전월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투명하게 정부가 자료로서 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겠다. 그렇죠. 라는 거죠. 공공 데이터가 되는 거네. 임대차 정보 자체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2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관련된 얘기인데, 자,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가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네, 이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어떤 국토부 장관 탄핵으로까지 그래서 뭐 청원이 10,000명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한참 많구나 내용이. 많다니까. 자료 2장 딸랑 있어가지고 오늘 할 얘기 별로 없겠다. 많다니까. 끝도 없어 이거 하다 보면. 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가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법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까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이후에 계속 얘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갱신 협의 중에 실거주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객관적 입증에 대한 요구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해놓고 입주 안 했을 때 입주를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에 대한 얘기는 있었다가 지금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애매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할 거니까 혹시 비워주세요 라고 해놓고 얘가 들어와서 안 살아. 그리고 새로 세를 놔.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한 내에 제3자에게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요번에 포함된 게 요번에 이제 임대차 2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인이 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놨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확인할 수 있게끔 주민등록 열람을 한다든가 이런 권한을 주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 6월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가 생기면 확인하기는 한결 더 수월해지겠죠.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를 정부가 들고 있게 되니까 뭐 해당 이해관계인은 볼 수 있게끔 열람할 수 있게끔 권한을 뭐 제한적으로 준다거나 하면은 그거는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우회해서 이게 근데 세입자가 그걸 갖다가 아유 저놈 새끼 주인이 산다 그랬으니까 네. 근데 저놈이 딴 놈한테 새놀라고 나한테 장난친 거 아닐까 네. 아기를 가지고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 임대인을 의심하면서 막 일일이 검토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이사 가서 딴 집 가서 살면 뭐 있지. 그냥 나는 모르겠다 아유 그랬나 보다 아유 뛰어가지고부터 신고하냐 왜냐면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돈 내놔 싫어 난 몰라. 야, 나는 그런 거 몰라. 왜냐 그런 사람 많아 지금도 보면 우리 동네도 보면 진짜 어이없는 임대인들 많아. 야 나는 그런 법 몰라. 소송해. 그러면 임차인 소송해야 되잖아. 근데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직접 소장을 쓰진 못하니까 그렇죠. 저도 법무사무실 가서 이거 소장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그렇죠. 돈 50만 원, 뭐 몇십만 원 그렇죠. 받고 써야 되잖아. 그렇죠. 또는 변호사 사무실 가면 그거 얼마야? 어우. 기본적으로 수임 단가가 있잖아. 몇백 단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임료 내고 이거 생각하니까 아이씨 개새끼 하고서 그냥 이렇게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허들이 되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제 이걸 뭐 쉽게 하기 위해서 민원 이제 앞으로 그 활성화한다 그랬잖아요. 임대차 상담소 그리고 그 기능도 더 맞아요. 높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그런 허들이 낮아지기 전에는 또 막상 소송도 아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집 사고 만다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어느 정도까지 소송이 갈 거냐 실무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일단 나간 다음에 나가기 전에는 난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관상에 따라 소송 안 해도 계속 버티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나간 이후에 임대인이 안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막상 또 이게 그렇잖아. 싸우자 칼 꺼냈는데 보니까 내가 틀린 거야. 그럼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주소 전입을 확인을 했는데 소유자가 안 살아. 안 살아가지고 야 이거 임차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해야지라고 소송을 걸었어.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임대인이 세는 안 놓고 이 다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들어와 사시면서 부모님의 뭐 조카 예를 들어 전혀 이종 조카 뭐 이런 사람들이랑 동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부모님이 살면서 동거인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처벌도 있고 또는 주인이 살다가 예를 들어 내가 6개월 뒤에 떼봤는데 다른 사람이 아예 주인은 없고 다른 사람이 와 있어. 그래서 소송을 얼른 했는데 주인이 이놈이 나 6개월 지가 살다가 딴 놈한테 세놨구나 싶어서 소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판 거야. 제3자한테 팔았고 판 사람이 실거주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살다가 판 거니까 주인이 살다가 임대 놓은 건 아니잖아. 제3자 임대 놓은 건 아니니까 이건 또 처벌 내용은 아니잖아.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또 그거 다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보고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줄 거야? 가서 당신 여기 세입자요? 누구신데요? 내 집에서 이거 왜 내가 전에 살던 세입자인데 됐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 안 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 전 주인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데 왜 날 중간에 껴서 귀찮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이것도 되게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너무 많죠. 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임차인이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이후에는. 그래서 증빙을 하려면 뭔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도 못 보고 주민등록도 못 보고 거기다 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의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이거 자체가 실효성이 있냐 라는 얘기에다 확인서면 써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네. 당신은 여기에 뭐 임차인으로 내가 매수해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비 오는 날? 탐정이 돼서 확인서까지 받아야 돼. 이거 써주면 뭐 줄 건데요? 야 그거 확인서 하나 받으려고 돈 줘야겠다. 야.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또 동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 분리를 해서. 그래서 동거를 해도 이것도 애매해. 뭐 소유자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만 동거인으로 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사실 거주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거
분란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무슨 뭐 대책이라든지 무슨 뭐 유권 해석이라든지 계속 내야 냈어요. 되는데 그러니까 국토부가 계속 이제 그 약간 애매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의 의견은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의견입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냈는데 그래서 내고 있는데 국토부 말이 정답이야? 아니야. 국토부의 의견이야. 결국은 국토부는 이런 의도로 입법을 했습니다. 인 거고 실제로 보면 법률은 국토부가 해석하든 개인인 내가 해석하든 또는 변호사도 홍길동이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같은 그렇죠. 법률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 맞냐를 해석을 해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재판소 사법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판례로 정리되는 거예요. 다. 그래, 맞죠. 이제까지 국토부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말 번복한 적이 얼마나 많아. 사실 이 공법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은 너무 많고 이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A라는 뜻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뜻을 하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옮기는 것이 약간 애매해.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뜻이 아니라 살짝 이 뜻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무수히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개의 문장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이 상황들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판례로 많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대차 3법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이 FAQ 배포한 자료 이런 거 놓고서 제 의견이랑 뭐 등등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했더니 변호사님들이 비밀 댓글로 글을 달려주시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국토부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지 실제 이제까지 임대차 보호법에서 판례가 나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6개월에서 1개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발생해요. 이제 올 연말 이후에 갱신되거나 신규 임대차는 이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서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개월 전, 그러니까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나 계약갱신 요구권 쓸래요. 계속 살겠습니다. 5% 이내로 올려주고 살라고 해요. 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마세요? 라고 하는 그 회답,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그거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 거절 요구의 기한은 언제까지냐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정해놓은 게 없어. 언제까지 질문 받으면 즉시 답변해라. 한 달 뒤에 답변해라. 이런 기한이 없기 때문에 요구권이 있는 기한 동안은 거절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답변 안 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팔았어. 그래서 넘겨서 매수자가 그 답변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매수인이고요. 매도인한테 계약갱신 요구하셨죠? 매수인인 제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난 여기 들어와 살 거예요. 거절할게요. 내가 거절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계약 종료 3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가세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게 당사자 적격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한 사람이 매도인이었으면 그렇죠. 거절도 매도인이 해야 되는 거고 매수인은 승계를 받을 때 포함해서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그게 없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매도인이 했어야 될 거 갖고 왔기 때문에 네가 실거주한다라고 해서 당신이 실거주하는 거는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매도인 실거주하는 것만 무조건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국토부가 해석을 해서 회신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몇몇 변호사님의 의견은 그거는 판례로 놓고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임대차 이제까지의 다른 판례들을 놓고 볼 때 넘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자의적인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변호사님도 일종의 의견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판례로 대법 판례로 가야겠죠. 뭐
결국 계속 싸워서 갈 거니까 이제 그렇죠. 별로 이거는 몇 년 뒤에 가야 결론이 날 만한 이슈인 것 같다. 뭐 아무튼 이런 식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였냐면 이게 자꾸 싸우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화난다는 거. 아니 싸우게 만든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이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었고 각 그 민주당에서 내놨던 공약이었잖아. 그렇죠.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찍어줬잖아 국민들이. 그렇죠. 그거에 따라 간 거잖아.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 그래 그래 그렇게 알려주면 안 싸우잖아. 너무 졸속으로 너무 법을 두리뭉실해서 우리 이거 처음에 별별사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생각나는 거. 임대인이 강신거절만 입주하겠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네 이 게임은.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 문제들이 두 번째 얘기까지 연결돼서 매도 이후로 거절을 하는 건 안 된다. 다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매수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경신거절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연계가 되어서 지금 소장님 다 얘기하셔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한테 얘기는 그렇고 나는 내가 알아보니까 이렇고 쟤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고 뭐 어떻게 한번 붙어봐야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큰 뼈대는 꺼냈고 결국 이런 잔가지들 사실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우회해서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유리하게 이 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임차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법에서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을 받아먹을 수 있을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창과 앙패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법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근데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좀 어거지인 건 맞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 갑작스럽게 너무 마무리를 했어. 임대료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번개불 콩고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지. 제가 최근에 생각해본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라니까요. 뭐야? 경매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죠. 일단 재밌잖아. 왜냐하면 법에 구멍을 찾아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거는 불법이 아니지. 고민을 하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을 만들고 선순위 근저당에 기해서 일단 경매를 가지고 협상의 카드를 쓰면 왜냐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무조건 크지 않은 전세고 신고를 선순위에 놓고 임차를 무조건 뒤로 후순위로만 받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뒤니까 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저해 가능에 임차인이 앞에는 이 선순위 대출금이 크지 않으면 갚아버리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입 변제하고 이제 순위를 확보하면서 그렇죠.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인수할 권리로 도망갈 수 있거든. 그리고 전체 매매가 되더라도 매각 대금에서 구상권이 저게 남아 귀찮긴 하지만 결국 우회할 방법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무적으로는 또 약간 구멍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해보니까 큰 틀에서는 별 매력이 없고 또 최근에 생각해본 거는 전대차를 이용한 우회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임대 법인에다가 나는 임대차 귀찮아. 임대 관리회사 니네가 관리해 라고 해서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통은 할 수 있는 게 신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를 줘. 회사잖아. 네오비 임대관리회사죠. 네. 제 집 2년만 임차하세요 하고 줘. 네. 그리고 여기 네오비는 전대만 하는 거야. 근데 네오비 아시죠? 저는 재계약 안 해드려요. 2년 단위만 하는 거야. 2년만 딱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전대차는 임대차의 범위 안에서만 하잖아. 그러니까 세입자 구하는 기간까지 2년 3개월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네오비가 임차인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전차인은 그러니까 전대인과 계약한 전차인은 이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게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력화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팔거나 뭔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합의금이나 나중에 돈 더 들어갈 거보다
이쪽에 수수료 좀 주고 이게 그것도 이제 안 돼. 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한 이익에 대한 상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그 내후비가 소송당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왜?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4년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가? 처음부터 안 들어가든가. 일단 첫 번째. 임차인이? 임차인은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렇지. 임대료보다 전대로 들어가는 게 싸거나 이제 그러니까 싸니까 2년만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임대차 시장이 만약에 이게 법률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차별화되겠죠. 정상적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용해서 4년 이상 살 수 있는 집의 임대료가 예를 들어 5억이야. 이런 식으로 임대 회사가 관리하는 2년만 살 수 있는 집인데 얘는 전세가 4억 5천이야. 그리고 국가가 임대 놓는 배려계층을 위한 집은 훨씬 싸.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러고 싶진 않잖아. 또 임대료는 다 받고 싶잖아. 근데 그건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니까 2년 뒤에는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되거나. 근데 팔아야 되는데 팔려면 예를 들어서 실거주하고 나서 이따 팔면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 보통 전세 껴놓고 있다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전세금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세금 보증 반환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LTV가 막혀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줄 만큼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없으면 이것도 하나의 구멍으로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막 이런저런 구멍들 계속 생각해. 이건 안 될까? 저걸 이용하면 안 될까? 자, 우리는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맞아. 괜히 얽히고 뭐 이거 하나 해가지고 수수료 된다 그랬다가 안 되고 수수료 얼마 번다고 이거 했다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권리관계는 깔끔한 걸로 하시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나중에 응용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이 막 그래서 그렇지 한번 이게 관행처럼 굳어지면 이게 사실 이게 딱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 케이스가 엄청 많은 게 아니야. 이거 해당된 사람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갑자기 갑툭튀해가지고 기존에 걸려있던 이 내용이 갑자기 이게 통과되기 전에 이해관계 얽혀있는 사람들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 거지. 일단락 지어지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모두에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임대차보호법이 89년? 90년 만들어지고 나서 임대는 6개월 계약해도 2년 살 수 있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부터 2년 무조건 살 수 있다. 이걸 임차인도 알고 임대인도 아니까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해놓으면 무조건 4년은 살게끔 해줘야 돼요. 이걸 임대인도 다 받아들이게 되고 임차인들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2년 뒤에 팔아야 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구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매도는 전세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 발생되기 전에 전세 끼고 낄 사람한테 팔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 실입주할 사람한테 못 팔고 전세 끼고 사는 사람한테만 팔아야 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라는 걸 너도 나도 상식처럼 알게 되면서 약간 좀 납득은 안 가고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4년 차, 그러니까 2년 차 만료,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 사는 기간 동안 못 나간다는 거지. 4년 뒤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또 팔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죠. 2년 차 물건들만 이렇게 조금 불편한 게 생기는 거지. 대부분의 물건들은 또 사실은 전세 2년만 살고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보통은 길게 살잖아. 그럼요. 그러고 싶죠.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임대도 놓고 이게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잦아요. 그렇죠. 사실 원룸도 8년씩 살고 6년씩 살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원룸은 이제 보통 원룸은 나 학교 때문에 잠깐 살다 간다든가 또 이제 군대 때문에 이제 그만 살래 이게 왔다 갔다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 전월세 같은 경우는 또는 빌라 같은 것도 전월세 같은 경우는 4년 플러스 알파 길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되게 혼란스럽긴 하지만 조금 서로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제 그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판례들 나오고 하면 조금 말끔해지긴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짧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소장님 얘기를 보니까 일단 오늘 밤을 샐 것으로 농담이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5% 초과 증액하면 무효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법에서는 합의에서도 무효이고요.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 갱신 요구권 행사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효라고 해서 다 무효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또 5%를 반드시 인상해야 되느냐에 대한 건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로 증액 비율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야 한다. 증액과 관련된. 근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간다는 게 한쪽에서 거절하면 이것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무조건 가게끔 하는 내용에 또 강제하는 뭐 그런 또 개정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한쪽이 임차인이 난 안 가. 소송할래. 그러니까 난 안 갈 거야. 그러면 이게 조정이 안 돼서 그렇죠. 결국 소송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갱신 요구권 미행사에 대해 특약을 달아놓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이게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해요. 사실 네. 이거 최근에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 중에 되게 난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국토부가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의 최진석 기자라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최진석 기자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였거든요. 계약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계약할 당시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집을 2년 뒤에 무조건 팔아야 돼. 팔아야 돼서 전세를 지금 2년만 놓지만 2년 뒤에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예를 들어 세입자 당신에게 전세도 좀 싸게 드릴게요. 왜 싸게 드리느냐? 2년 뒤에 팔 때 명도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때 내야 될 합의금을 대신 지금 미리 지불하는 셈 치고 그만큼 전세 가격을 빼주겠다.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합의하자. 세입자가 전세 가격 싸고 난 2년 더 안 살 거니까 그럼 오케이 할게요라고 이렇게 해. 그러면 또는 아예 그냥 써. 2년 뒤에 명도하겠다. 2년 뒤에 내보내고 그때 제가 합의금으로 2천만 원 드릴게요. 써 그냥 2천만 원을 합의금을 드릴 테니까 계약갱신 요구 안 한다. 그냥 씁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위법한 걸로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 미행사 특약이잖아. 그렇죠.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국토부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 11조인가 몇 조 놓고서, 제 조문은 정확하게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특약으로 적어도 효력이 없다 써놨거든. 근데 몇 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겠다. 임대보증금을 이만큼 낮춰주는 이 조건으로 낮춰주겠다는 게 왜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상당한 대가에 대해서 보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토부 해석은 안 된다는데 나는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재판부가 볼 때도 상당한, 예를 들어서 그 합의금이 종료할 때 원래 줬어야 될 합의금보다 더 크다면 어쩔 거야. 그건 더 남는 장사잖아. 그렇죠. 법에서 정하고 그럴 수도 있는 있죠. 몇 개의 요건보다 네. 더 큰 합의금이 제시됐다고 하면 상당한 특약인데 그게 왜 효력이 없어? 효력이 있지.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에요. 결국 판례로 가야 돼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최진석 기자랑 썼던 그 내용에 이게 담겨 있는데 갱신 요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이걸 쓰지 않겠다는 게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갱신 요구권은 계약 당시에는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봐야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는 그런가?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계약 종료하기 6개월 전, 예를 들어 7개월 때 이때까지는 무슨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 기한 안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법에 적혀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국토부가 해석을 한 거지. 그래?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사실 이제 계약 당시에는 안 하고 아까 제가 계약 당시에 특약으로 단 거는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꼼수를 생각한 게 어. 계약 후 2개월쯤 뒤에 이런 합의서를 별도의 문서로 써놓는다는 거예요. 어허. 입주할 때 2년 뒤에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아니라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주고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종료 때 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 국토부의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네. 이것도 효력이 없는 거야. 계약 갱신 요구권 요구권이 미행사는 없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발생한 시점에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럼 날짜를 그때 날짜로 소급해서 미리 땡겨 써놔야 돼? 사기치는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판례로 정리돼.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의 미행사 특약은 언제부터 유효한가, 언제 써야 되는가, 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판례로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러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작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효다라는 거,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아까 5% 초과 증액한 무효 이 얘기가 5%를 초과해서 증액하게 되면 그게 무효는 아니에요. 그냥 그거 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뭐냐면 그 대신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오, 진짜?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주는 게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 재계약이라고 보는 거구나. 그냥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안 쓴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를 넘어서 증액해서 산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그 다음번에 쓸 때는 요구할 수 있다는. 그래서 최근에 기사 중에 어떤 거였냐면 명확한 임차인들이 5% 살짝 넘겨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계약해 주세요. 계속 살고 싶어서 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가라고 하면 저 5% 넘겨서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 안 쓴 건데요. 그렇게 요구해서 계속 더 살려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무등행정에 세운다. 그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요 해석이 국토부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인 거네. 신규 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5% 이내로 이렇게 안 했으면 넘어서 하는 게 효력은 없고 그 돈 주고 됐는데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이네요.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근데 저는 납득이 돼. 왜냐면 그거 그렇잖아. 왜요? 아니 나중에 계속 그거 계약갱신 10% 전에도 우리 별별 세대 할 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5% 넘겨서 저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게요 해놓고서 8년 10년 산 다음에 지나서 보니까 5% 넘게 해서 제가 10년을 드렸네요. 제가 이제까지 10년 5% 넘게 드렸던 이거는 무효라고? 전부 다 무효네요. 그거 다 손해배상 하셔야겠습니다. 다 토해내세요 하면 그 임대인은 이제 사람을 못 믿는다니까. 정신병 가야 돼. 그거는 말도 안 돼. 법적 저 미비야.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실제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임대인이 많이 알아야겠네.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5%가 초과를 했다?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계약서를 다시 쓴다.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세입자는 계속 바꿔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당하면 진짜 그 사람은 인생 몇 년 산다고 10년 살았던 세입자한테 이렇게 뒤통수 맞으면.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올려준 게 무효가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이 남는 거다. 그래서 그때 쓸 때 5% 이내에서 쓰면 된다. 이렇게 지금 아무튼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퇴거 의사에 대해서 번복 가능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는 퇴거 의사를 번복 가능하대요. 단 제3자하고 계약을 했으면 번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것도.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거 의사 번복이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말을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세입자 양반, 임차인 양반,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만료될 때 좀 나가줘, 좀 협조 좀 해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럼 이건 이거 나가겠다는 얘기 안 나가겠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내가 세입자가
내가 2년 뒤에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2년 뒤에 좀 나가 새로운 팔 수 있게끔 집 보고 이러는 거 그리고 나가는 거 좀 협조 좀 해줘. 내가 알았어요. 끝냈어.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생각 좀 해봐야죠. 국토부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요는 이게 내가 너한테 협조를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겠다고 답변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알았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혹시 그게 협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게 국토부 얘기예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 우리가 소송이라든가 서로 싸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호하게 서로 이해하기가 다른 상태에서 이해를 다르게 한 상태에서 모호하게 끝난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나도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내가 너한테 동의했다는 얘기, 네가 해달라는 걸로 해주겠다는 얘기 알았다의 의미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서 제가 꼭 안 나가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나오면 너 그때 나간다고 그랬잖아. 제가 언제요? 그냥 알았다고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이. 그래서 명시적으로 yes, no. 말로 했으면 녹취가 있어야 되고 문서로 했으면 문서 서면을 남기거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등은 근거로 남겨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말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녹취도 알았어요 녹취만 있으면 안 되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동의한 거 맞죠? 네, 동의하지 않은 거 계약갱신 요구 안 할게요. 이걸 녹취로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딱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걸 가지고 제3자한테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 제3자 계약을 했는데 너 그때 알았다고만 했지 내가 나간다는 얘기 안 했는데 이러면 이 제3자 계약도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네.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새 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시끄럽잖아요. 이거 관련된 얘기가 서로 의견들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보니까 요즘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임차인 매너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라. 저한테 그런 얘기 임차인이 누가 그런 걸 교육받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야, 고양이 길들이기 클래스를 만들어. 야 고양이 니들 와서 수업 좀 들어라. 어디 고양이가 와서 수업을 들어. 그러니까. 잡아다 놓고서 고양이를 어떻게 아무도 어떤 고양이가 수업을 받으러 오겠어. 근데 어떤 임차인이 수업을 받으러.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럼 뭐 수장님 얘기하는 대로 가만 생각해보고 교육비는 누가 낼 거야? 부터 시작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에 담긴 좀 그렇지만 좀 너무 매너 없는 일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나는 진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늘려가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너무나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 물론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유연했잖아. 유연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크면서 이게 내가 너무 뻣뻣해지고 꼰대가 되니까 이걸 내가 거기에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수그러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이 폐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그냥 양보하고 살면 돼요. 아니 가급적 양보하고 살려고 해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을 모르는 임차인 새로 만나는 것도 계속 두렵지. 네. 이게 내가 맞춰서 수그리고 사는 게 그럼 편하게 사는 거야. 편하지. 몸도 안 좋다며. 네. 그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그럼 얼마나 더 산다고? 끽해봐야 뭐 한 60년밖에 더 살아. 뭐 100살 넘게 살라고. 이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임대차 보호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하고 이거하고 파생된 다양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로 가볼게요. 서울 전세값은 최대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수도권은 깡통 전세가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수도권 몇 가지 샘플을 들어봤는데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아파트가 전세 가격은 2억 1천인데 9월 3일 날 매매 거래 가격은 2억 원이었대요. 7월 31일 날. 7월 30일 날.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즉 역전세인 거죠. 두 번째, 경기 안산의 또 상록 아파트 중에 또 하나는요. 9월 12일 날 전세 가격이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8월 30일 날 매매 가격은 2억 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천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역전세가 나오고 있네. 그렇죠. 그다음에 용인 처인에 있는 또 아파트인데요. 얘는 전세 가격은 9월 3일 기준 1억 8천에 거래가 됐으나 매매 가격은 8월 29일 기준 얼마 안 됐어요. 1억 8,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00갭이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인천 중구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 거래 가격은 2억인데요. 8월 29일 날, 9월 5일 날은 2억 2,500. 그래서 갭이 2,500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전세 가격 상승. 이거 원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원인이 돼서 지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경기도는 겹쳐 있어요. 사실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도 있고 취득세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이 왜곡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경기도 입주 물량이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월세 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세난, 그러니까 역전세,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계속 낮아지면서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 임대 막 몇백 채씩 굴리던 임대 사업자 개새끼들 소리가 나오면서 기사화됐던 게 2년 전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은 없죠. 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니까 과거에 못 돌려주던 전세값 이상으로 이제 다 치고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도 대부분 이제 밀어 올리면서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된 거죠.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전세 가격 물량 많아서 전세가가 빠지니까 동탄 이신도시 입주 물량이 쏟아지니까 동탄이 또는 그 옆에 병점 이런 데들 다 작살나는 거다. 전세 가격. 동탄이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 안 빼지니까 세입자들 못 나가니까 난리 나는 거. 근데 이거는 저쪽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회복되면 다 그냥 끝날 문제다, 해결될 문제다, 이런 얘기 제가 부동산 뉴스 브리핑하면서 뉴스 읽으면서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이, 경기도 입주 물량이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뭐 다산이니 뭐 미산이 아니면 뭐 저기 향동 뭐 다 입주 동탄이 대부분 입주 끝났거든요. 대규모 입주 물량들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들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쭉 꾸역꾸역 전세가 올라가고 있고, 그 물량 쇼크 나올 때 마탱이 가던 주변 지역들 전세 가격들도 다시 이제 자기 가격 회복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집을 주택이라고 하는 게 사서 들어가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서 들어가는 수요는 이제 어지간히 좋은 집 아니면 안 사지. 좀 어중뛴 애들, 이런 애들은 사서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지. 왜? 무주택의 가치가 최고치를 달하는 수준이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가점제에 따라서 청약 당첨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죠. 청약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더 빡세게 해가지고 더 싸게 집을 공급해주겠다고 집 사지 말라고 정책적으로 계속 맨날 홍보하고 있는데, 고급스럽게 그럼 집을 가지면 지금은 집을 사면 안 되고 청약으로 무조건 받아내면 무주택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수도권의 쩌리 주택을 사서 나의 고귀한 무주택을 날리면 안 되지. 그렇죠. 안 사지. 그러면 그것도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집들은 결국 뭐냐면, 또 그러면 전세집이 있으려면 내가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임대인이 돼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임대인, 내가 사는 집 외에 전세 내줄 수 있는 집 가진 사람은 누구야? 다주택자잖아요. 근데 이 다주택자는 어떻게 만들었어? 두 채부터는 8%, 세 채부터는 12% 취득세를 만들었잖아요. 규제지역 안에서는 두 채부터 12%인가? 아무튼 그 8% 12%짜리 취득세 중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갭이 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런 갭 투자꾼들이 와가지고 업어줬다고, 이거 팍팍팍. 그렇지, 옛날에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아이고 이거 집을 사면 돈이 남네 하면서 이거 다 가서 받아 먹어줬다고. 2억 3천짜리면 취득세 한 3,400 내고 네. 근데 마이너스 1,000이니까 600이 현금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다 가서 받아 먹어줄 그거였는데 이제 지금 안 사지. 왜? 법인으로 사면 종부세 6%, 저것도 없죠. 그럼 개인으로 사면 어떻게 돼? 개인으로 사도 종부세 6%잖아. 종부세 구간별로 이제 6%는 아니고 2.2, 3.2에서 높고 살 때 일단 취득세 12% 깔고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개인도 들어가기에는 이거 몇천 먹게 하자고 가격은 되게 무섭지. 사서 팔 수 있냐? 팔 때 이제 내년부터 양도세 80%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들어가봐야 양도세 80%에 단기 매매 양도세도 뭐 70% 늘어나고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 뭐냐면 이걸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임대를 놓기 위해서 다주택자, 유주택자가 와서 사주는 수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 집을 사서 들어갈 사람은 별로 없고 사서 들어갈 사람은 나는 청약은 안 되겠다. 그냥 이거라도 사서 그냥 잘 살자. 이런 실수요자들이 전세가보다 싸네. 이제 가는 그런 소수요 수요들이 좀 받아 먹어주면서 거래가 되는 거고. 아 나는 그래도 무주택 유지하면서 갈래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전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감안하고 이건 경매 들어가면 100% 손실이잖아. 그렇죠. 미친 짓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그걸 갖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불구덩이를 손으로 받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문제가 있는 거네. 너무 심각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워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갭 투자를 좀 풀어서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끔? 왜 되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해요? 자,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얘기하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거 종부세 내고 나중에 여기 규제적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집값 떨어지면 조정 대상 지역만 풀려도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는데 이거 12% 취득세 내고 12% 해봐야 얼마야? 3천만 원? 맞네. 이거 한 3억 안 깎아? 아무튼 이 투자는 그래서 막 그 모든 리스크를 고려하고 도박하다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 또 단꿀을 누릴 수 있고 종부세 좀 내가면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그래. 투자는 항상 그런 영역이야. 2014년, 15년, 13년 경기 진짜 안 좋을 때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엄청 비관론이 팽배할 때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거 감안하고 베팅했기 때문에 단꿀을 누린 거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시장 상황 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한 요소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정책이 불확실한 요소 가장 큰 요소긴 하죠. 뭐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고 실수요자들 중에서 나는 그런 건 먹을 것 같은데 청약 당첨권에서 되게 멀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와서 사면 난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전세 가격보다 눌려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전세 가격에 버블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이 전세 가격은 살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극단적으로 억눌리고 한편으로는 사야 될 정상적인 가격이면 살 수도 있을 사람이 청약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전세로 가는 그 수요가 전세 수요가 부풀려지면서 어느 정도 버블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뭐 80% 70% 이렇게 되는데 역으로 마이너스로 전세가 매매가 더 높다는 건 매매가가 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약 당첨권에서 애매한 그런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눌려있는 어거지로 얼그러져 있는 이런 물건들은 사서 청약 당첨되는 것처럼 몇 억은 못 먹겠지. 그러나 소소하게 그냥 전세 사는 거보다 전세 살다가 청약 안 되면 꽝이잖아. 말짱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죠. 기회만 여전히 있는 거잖아. 당첨될 수 있는 기회만 내가 쥐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가면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 아니야 원래? 나는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 난 정부 정책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30년 임대부 그러니까 30년을 보유해야 최초 분양가대로 지분 적립형 주택들 지금 얘기하잖아요. 야 씨. 그거 받기 위해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당첨권이 1,800점 뭐 이래, 2,000점이래요. 그러면 청약 통장을 10몇 년, 20년 넣었어야 돼. 20년 넣었으면 내가 30세부터 넣었어도 50세에 당첨돼. 20년 뒤에 팔 수 있으면 70세에 팔 수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씨,
나는 그래서 아니 왜 그걸로 당첨받은 사람이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게 문제야. 그렇게 해서 팔고 물건이 나오면 그것도 그거 받아서 사주는 사람이 있는, 가격만 제한을 걸어서 조금 그럼 팔게끔 해주든가 전매 제한을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너 오래 했으니까 약간 먹고 팔고, 그럼 그렇게 나온 물건을 받아서 시장에 진입한 사람도 그것도 물건이 되는 거잖아. 이것도 결국 그렇게 새 아파트 받는 것만, 나라가 해주는 집을 받아 먹는 것만 물건인가? 이렇게 시장에 있는 물건들도 사고 팔고 살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에 있는 물건이 팔고 팔고 하면서, 처음에 옛날에 2억 3천짜리 이거 샀다가 좀 살다가 4억 됐어. 10년 뒤에 4억에 팔고 가서 그 다음에 새 집 뭐 5억짜리 받아서 가서 이사를 간다든가, 그렇게 그러면 그 집 4억에 받아준 사람 또 그 이후에 와가지고 이 집 들어와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수요가 돼주는 거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받아 사주는 거고, 채워주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지. 왜 이렇게 자꾸 모든 단에 개입을 해서 정부가 다 자기가 맞는 해결사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해결사가 됐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줄 수 있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 놓고 니들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뻥카를 치고 있어. 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자, 조금 전까지 얘기 나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쳤다라는 얘기였어요. 뭐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부분,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 등이, 보유세에 관련된 부분 등이 영향을 미쳐서 매매 가격은 못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오히려 거품이 낀 것처럼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기사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은 시장, 다시 얘기하면 수요가 실종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아니겠냐, 이런 또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건 시장 분위기를 봐야죠. 난 잘 모르겠어. 어때요? 몰라요, 그건. 저거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몰라. 몰라. 요새 분위기 어때? 몰라. 근데 요새 좀 잠잠하지 않아요? 요새 손님들은 다녀요. 근데 계속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매도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 하니까 좀 어떻게 주저주저 하시는 상황이고. 매수가 없으니까 매도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매도가 양보를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종부세 문제라든지 아직 급하지는 않은 거야. 이제 네, 그렇죠. 내년 또 이제 시즌 열려야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고 내년 6월 전에 또 그럼 그때 거래되고 또 올해 반복 어게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긴 해요. 뭐 이사를 가거나 네. 뭐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해야 또 이사를 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뢰들은 종종 오시는데, 가격에 대해서 뭐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들은 없으시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옛날에는 아예 물건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물건 자체는 있다라는 거, 그건 하나 차이점. 그다음에 반면에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사려는 분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보면 강남 쪽에 반포나 이런 쪽에 분들 중개업소 얘기를 보면 살려는 사람도 있고 네. 팔려는 사람도 있는데 잘 되지는 않아. 갭이 당연히 있겠죠. 매수자들도 뭐 지금 뭐 급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거래되는 사례들은 보면 매도들이 가격을 그렇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래 가격은 신고가야. 거래되는 거는 여전히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가 허가제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거냐. 지금 잠실주공 5단지 뭐 다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압구정도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더니 허가제 걸려있는 지역들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 얘기도 있고. 압구정도 그 비싼 아파트들이 정고점보다 뭐 12억 5천을 넘어서는 신고가가 튀어나왔다. 여기도 재건축 규제하니까 조합 설립이 될 것 같으니까 야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못 들어간다. 조합 설립 인가나면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조합 설립 되기 전에 더 주고 사는 거야. 완전 역선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 그렇지, 2년 공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있기도 하고, 근데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조금, 근데 또 수도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치 현상에 따라서 뜨거운 지역들은 여전히 좀 뜨거운 것 같긴 해요. 요새 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수도 이전설 관련해서 세종시 분위기는
세종시 아파트가 15억 돌파. 그러니까 세종시는 난리 났지. 네. 사실 세종시는 진짜 올해 뭐 상승률이 뭐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누가 팔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얘기를 뭐 하기도 했는데 정치인 누가 그렇지. 야 행정 수도 이전을 다시 하자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빵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누가 얘기도 있었어요. 투입구냐?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투입구냐?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가 예전에는 중개 포인트 자체를 그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정법 바뀐 부분이라 바뀌어 적용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면서 뭐라고 얘기들이 나오냐면 재건축 아파트가 연식은 좀 됐어도 안에 고치면 살만하다. 살만하다. 뭐 이런 쪽으로 중개 포인트들이 이전해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통 재건축은 거주를 추천을 하진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런 부분들에 시장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 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이 지금 공인중개사법 허위 매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매물 개수가 지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어서 8월 21일자로 법은 시행이 됐는데 한 달간 계도 기간이고 9월 21일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좀 보셨어요? 잘 저는 거의 안 봐요? 봐요. 많이 줄었죠. 네, 매물 개수 줄은 건 보이세요? 네. 그 부분도 바뀌었고 또 하나 바뀐 게 이제 거래 완료 라고 했으면 예전엔 거래 완료라고 떠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자로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맞아. 개편하면서 제가 8월 18일 날 확인해 보니까 거래 완료되면 그냥 바로 바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호가 위주로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거래 완료된 거는 못 보고. 그렇죠. 거래 완료된 건 안 나와요. 거래 완료된 거는 이제 실거래가 확인해야 되니까 중간이 붕 뜬 거죠. 실거래가 신고된 거. 그다음에 앞으로 거래될 거 사이에 그 거래 완료 근데 악용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실제 거래 안 됐는데 종류를 거래 완료로 내려가지고 실제 그 가격에 거래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는 8억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억 5천에 매물을 내놨는데 8억에 깎아달라고 해서 거래가 됐어. 그래도 그냥 8억 5천 거래 완료하면 밖에서 볼 땐 8억 5천에 거래된 걸로 보이고 또는 8억 5천에 매물 올려놨는데 앉은 자리에서 나 2천 더 줘야지 팔래요. 네. 8억 7천에 거래했는데 8억 5천에 그런 왜곡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또는 거래가 안 됐는데 종료를 그냥 거래 완료로 해서 그렇게. 자, 이렇게 외국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시장에 계시는데 중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 혼자 광고할 땐 이게 먹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매물이 많아서 내가 거래 완료 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야. 나 그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이 북카페에서도 보면 그것만 캡처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8억 5천에 팔렸어요. 전략 홍보하고 그거 띄우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맹신하는 사람들 추종 세력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아파트 높게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 거는 빼고 좋게 나온 것만 딱 캡처해가지고 이 가격에 팔렸습니다. 네이버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라 네이버 거래 완료를 갖다 놓으면서 얼마에 팔렸습니다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거 중개업소하고 짜고 담합한 거네. 네, 이렇게 되면 3년에 3천만 원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장난질 하시다 걸리시면 얄짤이 없다라는 근데 거. 앞으로 아무튼 뭐 이제 그 거래 완료되면 아예 내려가니까 가능성이 없어진 거지 뭐. 그렇죠. 없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또 블로그하고 유튜브 관련돼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뭐 삭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1일 이후에 올라간 매물들에 대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부동산 매물을 올리셨다면 올리면 안 돼요? 네, 이제는 아니죠. 올려도 돼요. 올리는데 그거 다 써서 돼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복잡해졌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뭐 카페에다가 우리 커뮤니티 부동산 네오비 네오비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보면 일단은 올려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되면 거래 완료로 해야 되는데 거래 완료인즉슨 삭제를 해야 되거나 비공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삭제나 비공개를 하게 되면 블로그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블로그 비공개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그 상태 별로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된 거는 올려도 돼요. 대신 유튜브는 비공개해도 돼요. 얘도. 네. 그래서 해도 되는데 이거 관련돼서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아무튼 문제가 저게 되는 것 같아요. 팔렸는데 블로그 관리 제대로 안 하다가는 이제 엄청나게 이게 지금 사고가 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네이버 부동산에도 되고요. 직방에도 광고했어요. 근데 거래가 됐어. 여기는 거래 완료했다. 근데 여기는 안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허위야. 그렇지. 네,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지. 그렇죠. 유튜브 블로그 이것까지 다 하면 내가 팔고 싶어요라고 올려놓은 거 중요한데 다른 데서 팔렸어. 난 팔지도 못했어. 근데 이거 안 내리면 이제 그렇죠. 하나는 내렸는데 나머지 안 내렸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뭐 전략이 팍팍하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매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에 원래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수단 자체가. 그래서 간접적인 홍보는 홍보 방식으로. 그렇지. 광고 그러니까 방식으로. 블로그는 이 아파트 제일 장사 잘하는 물건만 누굽니다. 매물 필요하시면 오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지. 이미지 홍보 광고만 해야 형태로 되는 거지. 가야지.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500원이에요가 아니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근데 이게 여기 가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네. 뭐 이런 광고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인데요. 사실 오늘 방송하기도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유튜브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팬이 왔는데 자기 집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싶다. 그래서 자기 집을 와서 예쁘게 영상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벌칙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 아니야? 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 동네로 이사 가도 되나요? 됩니까? 이거 다 물어보고 하는 거. 야, 집을 찍어도 됩니까?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집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됩니까? 이걸 물어볼 정도로 사람이 위축됐다는 건 규제가 너무 무섭네. 자, 지금까지 오늘 오랜만에 별별 수다 쭉 진행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진행해보신 경험이 어떠십니까? 아직 뭐 적응이 안 됐어? 모르겠어. 입은 잘 풀렸던데. 모르겠어. 뭐 한 달 정도는 가뿐한 것 같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방송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